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조선 후기의 수치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처음 공부할 때도 까다로운 주제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가갖고 전근대사가 짧아졌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하시는 경향들이 좀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주제가 될 테니까 오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조선 후기의 수치체제를 얘기할 건데,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세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조세라는 걸 얘기를 해요. 조세. 조세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는지 압니까? 전세라고도 불러요. 전세. 자, 전세라는 말은 바로 뭐가 되느냐? 자, 전세의 전자가 바로 밭전자가 되겠죠. 밭전자. 밭전자라면 여러분들 이 밭에다 부기는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 맞습니다. 전세는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이 질문 꼭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을 무슨 세라고 한다? 전세라고 한다.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은 무슨 세라고 한다? 전세라고 합니다. 다시, 전세는 어디다 부과하는 세금을 얘기합니까? 자, 땅이요. 뭐 이렇게 생각해. 땅. 자, 다시, 전세는 어디다 부과하는 세금을 얘기한다? 땅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지 않으면 오늘 이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 동네에 특산물을 내는 곡물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곡물 또는 공납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구세라고 해요. 호구세. 자, 호구세라는 건 바로 뭐냐? 집집마다 똑같이 부과하는 세금을 호구세라고 해요. 집집마다 똑같이 부과한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사는 동네가 만약에 사과가 특산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0가구가 살아. 딱 10가구가. 그래서 동네에다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사과가 특산물이니까 너희 동네에서는 사과를 10상자를 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호구세라는 건 집집마다 n분의 1로 나눠서 내는 세금. n분의 1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한 상자씩 내는 거죠. 이걸 바로 호구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똑같이 나눠서 내는 세금을 바로 호구세라고 얘기한다. 호구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군역, 군대 가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군역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인두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인두세. 자, 인두세라는 건 사람 머리 숫자에다 부과하는 것.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남자가 자,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정해주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 와서 군역을, 그러니까 군대에 가는 걸 하는 걸 바로 인두세라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부과하고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남자, 그게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두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선 후기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를 잠깐 봐야 되냐면 조선 전기의 상황을 약간 좀 봐야 돼요. 자, 조선 전기는 원래는 수확량의 몇 분의 몇을 내라고 얘기했었냐면 10분의 1을 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0분의 1이면 얼만큼이냐면 당시에는 무엇이 됐었냐면 1결이란 토지가 일반적으로 300두라는 쌀이 300두 정도가 나오는 땅이에요. 최고 농사가 잘 됐을 때.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라면 농사가 정말 잘 됐을 때 최대 1결당 30두 정도를 내는 그런 세금이었어요. 조선 초에는. 그런데 세종대왕 때 가서 이거 너무 벅차다 해갖고 이걸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무엇으로 바꿨느냐? 전분 육등법. 그 다음에 전분 육등이라는 건 땅을 구분한다예요. 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비옥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6등급의 땅을 저거 해갖고 내게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세금 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연분구등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연분구등법이라는 게 있는데, 연분구등이라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최소 4두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는 4두에서 몇 두까지 내게 하냐면 20두까지 내게 하는 세금이에요.
20도, 4도에서 20도까지 내게 하는 세금이 됩니다. 자, 어떻게 나누냐면 9등급으로, 그해 풍용을 9등급으로 나눈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최하 4도에서 20도라고 했으니까 A 원항,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A 원항 아직 등차 수열을 안 배워서 모르겠구나. 여러분들 첫 번째 제일 흉년 들었을 때가 4도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자, 그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흉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 하면 그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2도씩이 증가해요. 그래갖고 4, 6, 8, 10, 12, 14, 16, 18, 20. 9등급 맞죠? 이렇게 9등급으로 나눠서 내는 세금입니다. 풍년일 땐 20도, 그 다음에 흉년일 땐 4도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상상, 그 다음에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년일 때가 상중의 상, 최고 중에 최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풍년이니까 20도를 내라. 그에 비해서 하하. 자, 상중하에서 하하. 하중에 하중에 하라면 가장 흉년 들었을 때죠. 그때는 4도만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두는 세금을 바로 연분구동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 때 이런 방법을 만들었어요. 최대 30도를 내는 거에서 이젠 최대 20도가 됐으니까 세금량을 줄여준 건 맞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게 조선 전기에 있었던 변화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곡물 공납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곡물 공납은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세금입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호구세라고 집집마다 n분의 1, 뭐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상관없습니다. 사과 열상자를 내라고 했는데 이 동네에서 10가구가 살면 집집마다 한 상자씩 내는 거예요. 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거에는 세 종류의 세금이 있어요. 상공, 늘상 내는 거예요. 매년 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공. 별공은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상이라고 해갖고, 진상하면, 진상? 그거 안 좋은 건, 여기서 진상은 되게 좋은 거예요. 임금 밥상위로 올라가는 거. 임금에게 직접 바쳐지는 걸 바로 진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최고 작품. 진짜 최고 상품 해갖고 진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돼. 상공은 매년 내는 것, 별공은 특별할 때 내는 것, 진상은 임금 밥상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돼요. 이런 종류로 내고 있었다. 이게 바로 호구세였던 곡물 공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역이 있는데, 군역은 여러분들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남자가 가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원래는 양인 개병이었습니다. 양인 개병이란 말은 양인이면 다 군대 간다라는 거예요. 양인 개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칸이 별로 안 넓어서 여러분들 조금 나눠서 쓸게요. 양인 개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양인 개병이란 말은 양인이면 무조건 다 군대 간다가 돼 있는 겁니다. 조선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필요해서 지금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군대 가고 싶다. 양인이면 이게 모두 개자라고 해갖고 양인이면 모두 다 군대 간다는데, 군대 가고 싶다, 군대 가기 싫다. 군대 가기 싫다가 됐죠. 솔직히 말하면 군대를 가기 싫어하고 온갖 방법으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의 방법이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대립제, 대타 보내는 것, 그 다음에 방군수포제, 뇌물 바치고 빠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갖고 양인개병제에서 바꿉니다. 군포징수제라는 걸로 바꿔요. 자, 군포징수제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군대 그렇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대신 1년에 군포를, 자,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장정당 1년에 2필씩만 내라. 2필씩만 내고 군대 안 와도 된다 해갖고 평균적으로 1년에 2필씩 군포 1000을 받고요. 그걸로 군인을 사쓰는 방식으로 슬슬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선 후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조선 후기 상황을. 자, 조선 후기 상황에선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일단 조세부터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느냐? 땅이 황폐화됐어. 그래갖고 풍흉에 따라서 몇 도에서 몇 도까지, 4도에서 20도까지 내라고 했지만 솔직히 낼 방법이 없어요.
왜? 땅이 워낙 황폐화 됐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맨날 하다 보니까 맨날 흉년이 나다 보니까 맨날 4도나 6도나 나와.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무엇을 하냐면 에이 이럴 바에는 인심이나 쓰자 해갖고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도대체 영정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조선 후기의 변화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정법은 최하세율이라면 1년에 원래 연분 구등법에 의한다면 4도부터 20도까지 내는 거였죠. 그럴 바에는 매년 1결당 몇 도만 내라? 4도만 내라. 4도에서 한 6도 정도까지 있는데 4에서 6도 또는 4도만 여러분들이 써놔도 됩니다. 이 정도만 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세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바꿔준 거 농민으로서는 꽤 괜찮아 보이죠. 진짜로 괜찮은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정법에 대해서 일단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4에서 6도만 내는 최하세율로 내는 방식으로 바꿔줬다. 이제 풍흉에 상관없이 이렇게 내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곡물 공납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렇게 특산물로 내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방납의 폐단이라는 게 나와요. 자, 방납의 폐단이라는 건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관리나 상인들이 중간에 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낼 특산물을 자기네들이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 대가를 받아가는 게 방납인데 문제는 원래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 동네가 원래 사과밭이었는데 아까 사과 열상자를 내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사과밭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산업, 뭐래 따라고 할까? 새로운 공장 같은 게 들어섰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공산품이 특산물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너희는 원래 사과가 특산물이었으니까 사과를 내! 그런 거죠. 사과를 구할 방법이 있어. 어떡하지? 라고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인이나 관리가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어디야? 충주에 간다. 충주 가면 사과가 유명하니까 내가 충주에 가서 사과를 10상자 갖다 바쳐올게. 나 왔다 갔다 힘드니까 거기에 수고비 조금만 얹어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상인이나 관리가 대신 내주고 그 대가를 받아가는 방식을 바로 방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방납의 폐단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방납이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조금만 달라고 했던 그 수고비가 가격이 마구마구 뛰더니 적게는 물건값의 4배에서 많게는 물건값의 200배까지 오르게 돼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사과가 좋은 걸 갖다 바쳐야 나라의 특산물을 내는 거니까 한 상자에 10만 원짜리 상자, 자, 사과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수고비가 그거 200배가 되면 얼마가 되냐? 한 상자에 2천만 원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자, 10만 원짜리 이 동네 10상자 해봤자 원래 200만 원이면 끝나니 자, 10상자 100만 원이면 끝날 일이 이제 한 집당 2천만 원씩 해갖고 2억 원을 내야 되는 일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방납의 폐단입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살 수가 있다 없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농민들이 대안을 내놓습니다. 어떡하자? 야, 우리 대표 한 명 뽑아갖고 10상자 갖다 바치게 하자. 그래갖고 한 명을 대표로 야, 네 일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을 테니까 너 가서 갖다 바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알았어 해갖고 10상자를 구해서 가져갑니다. 딱 가져가면 어떡하냐. 이 곡물 공납을 받는 관청에서 야, 사과 갖고 왔어? 어디 열어봐 했더니 야, 진짜 좋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사과를 구했니? 좋은 사과를 구해왔으니까 예, 이거면 됐죠.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합니다. 네가 직접 갖고 왔어? 어떡하니? 불합격. 그래요. 아니 이게 왜 불합격입니까? 네가 갖고 왔잖아. 왜? 이 곡물 공납을 받는 이 새끼가 이미 벌써 뇌물 받아 처먹었어요. 방납업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직접 가져온 건 당연히 불합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로 한 상자에 2천만 원 하는 사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납의 폐단이에요. 이 방납의 폐단을 그냥 놔뒀다가는 농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해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참 영정법에서 하나 더 얘기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죠. 자, 광해군 때부터 새로운 방법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거예요. 대동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하자라는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무엇으로 내던 세금을 특산물 또는 토산물로 내던 것을 더 이상 특산물로 내게 하지 말고 이제 쌀 1결당 12도 1결당 12도 그것도 없는 쌀을 구하기 힘든 동네에선 3배나 무명 1000으로 내게 한다. 그것도 구하기 어려운 동네에서는 무엇으로 내게 하느냐?
동전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하기 힘든 동네에선 동전으로 내게 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 특산물 대신에 이제 쌀이나 삼배, 무명, 동전으로 내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냐. 여러분들 1결당 12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1결당 12두라는 게 도대체 어떤 해석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땅이 많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땅이 엄청 많아서 여러분들이 1000결로 갑시다. 이왕 많은 거, 엄청 많은 게 1000결이란 땅을 갖고 있어요. 1000결이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0결이란 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1결당 12두로 바꾸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1결당 12두라고 했으니까 자, 원래는 이 동네는 사과 10상자를 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집이든 나머지 9집이 더 있죠. 9집이든 똑같이 한 상자씩 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딴 집들은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집에 소작을 짓고 사는 그냥 퍼펙트한 소작농들이에요. 자,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딱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1결당 12두를 내면 돼. 더 이상 특산물 바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1결당 12두를 내게 한다면 자, 여러분들 동네 여러분 한 집 있고 나머지 9집이 있는데 나머지 9집은 땅이 몇 결을 가지고 있다? 빵결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빵결. 빵 곱하기 1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빵이에요. 빵 곱하기 12는 여러분들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내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1000결을 갖고 있어요. 1000결을 갖고 있으니까 1000 곱하기 1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00두가 되죠. 12,000두를 내야 돼요. 와, 잠깐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을 가진 사람만 세금을 낸다? 땅을 가진 사람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땅을 가진 사람만 세금을 낸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얘기 바로 뭐였습니까?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을 무슨 세라고 얘기를 했죠? 전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세. 자, 그런데 원래 곡물 공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집집마다 n분의 1로 나눠서 내는 호구세였어요. 원래는 호구세였는데 어떻게 됐냐? 이제는 땅 없는 사람은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이제 땅 가진 사람만 내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세로 바뀌었느냐? 전세화 되었다란 얘기예요. 전세화. 전세. 바로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찬성이겠습니까? 반대죠. 왜? 그동안 사과 한 박스만 내면 됐었는데 갑자기 이젠 얼마를 내야 돼? 자, 12,000두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지. 세금 폭탄 맞은 거지. 당연히 양반 지주들은 반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구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냐? 양반 지주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양반 지주의 반대에 부딪힌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대동법은 언제 시작하냐면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1608년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더니 완성된 건 어느 왕 때 가서야 완성이 됐냐? 숙종. 1708년 숙종 때 가서야 완성이 돼요. 법 하나 시행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려요? 100년이 걸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호구세가 무슨 세화 됐기 때문에 전세화 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호구세가 전세화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세는 전세다. 전세는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이다.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은 전세라고 한다.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이 전세라고 얘기하는 걸 못 알아두면 이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농민의 부담은 왕창 줄어요. 농민의 부담은 왕창 줄었습니다. 왜? 나머지 9집, 땅 없는 집들은 이제 세금이 안 붙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 부담은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농민의 부담이 줄어든 대신에 그러면 국가는 수입이 아니에요. 국가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국가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요. 아니, 농민의 부담이 주는데 국가 수입이 어떻게 늘어? 에이,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야. 가난한 농민들이 내던 세금을 누가 내게 하는 거? 부자. 땅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부담은 줄고 국가 수입은 늘어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자, 이제 새로운 상인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제 국가에는 특산물이 안 들어와요. 특산물 대체는 다 이제 쌀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의 밥상에 뭐만 올라가야 돼? 쌀만 올라가야 돼. 그냥 현상대로. 그러니까 왕한테 쌀밥에 쌀국에 쌀찜에 쌀튀김에 쌀 가루 내갖고 입에다 넣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그 맛있는 특산물들을 사오는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대동법으로 이제 중앙정부에는 특산물이 안 들어오니까 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 특산물들을 사와라. 그런 상인들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공인이라고 합니다. 이 공인이라는 상인들이 뜨게 돼요. 공인들은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상공업이 발달하고 거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했던 물물 교환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해. 좀 더 편리한 교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편리한 교환 수단으로 화폐가 상평 통보가 전국적인 유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예 공식 삼아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동법으로 인해서 공인이 등장했고 공인의 활동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대동법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게도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선해청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다른 이름은 선해법이라고도 불려요. 이렇게 나온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었다는데 영정법 누구 때 시작했냐면 영정법은 여러분들 인조 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게 된다. 영정법은 바로 인조 때 인조 때 제일 먼저 시작을 한다. 인조 반정의 그 인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느냐? 군역에서도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군역에서는 왜 변화가 나오느냐? 어떤 집이 있다라고 칩시다. 어떤 집이 가장이 있어요. 그 가장이 40세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65세야. 65세 아버지가 90세야. 어우, 장수하셨어. 90세 아버지는 110세인데 아우, 이분은 돌아가셨죠. 안 계세요. 그리고 40세 아들이 25. 어이고, 옛날엔 결혼 빨리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얘가 장가 일찍 갔어. 그래서 3살짜리, 1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아니, 25은 너무한 것 같다. 그러니까 20살. 이렇게 하고 장가 일찍 갔으니까 이렇게 1살짜리, 3살짜리, 1살짜리 아들이 있어. 장가 일찍 보내갖고. 자, 그런데 이 집은 이제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 집은 지금 여자는 다 뺐습니다. 왜 여자는 뺐냐? 남녀체벌. 그거 아니에요. 여자는 뺀 이유가 당시에 여성에게는 군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역 대상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다 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됐냐? 신부는 일반 상민이고 양반은 군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직업은 일반 농민이에요. 그렇다면 이 집이 내야 될 군포의 양은 몇 인분이냐? 자, 군역은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남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몇 명? 딱 2명입니다. 그래갖고 1명, 2명. 그러면 한 명당 2필씩이니까 4필 준비해 놓으면 되죠. 그래갖고 고지서를 기다렸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기절하죠. 왜? 이분이 살아계셔. 돌아가신 이. 그런데 110세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55세로 바뀌어 있어요. 나이가 55세야. 말도 안 되는 거지. 55세 아들이 90세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90세가 아니라 몇 살로 바뀌느냐? 50세로 바뀝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5살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 65세는 나이가 45세. 아니, 이게 어떻게 됐지? 집안 내력입니다 하더니 40세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가장의 기준에서 보면 아버지가 5살이, 할아버지가 10살이, 증조할아버지가 15살이에요. 무슨 뭐 형제관계로 알겠죠? 그러더니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조상님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16세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몇 인분이 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인분 14필을 내야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나이가 안 돼 얼라한테 받아가는 것을 바로 뭐? 황부첨정. 제가 한번 여러분들 삼정에 물러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받아가는 걸 백골징포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살 수가 있다 없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갖고 균역법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균역법이라면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얘기했죠. 이건 바로 누가 했느냐? 영조가 한 거예요. 영조 때 실시가 된 거죠. 균역법이 있고 균역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2필씩 내는 건 너무 부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몇 필로 고쳐줘라? 1인당 1필로 고쳐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1인당 한 필이 되면 농민층의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라고 되냐. 이렇게 한 필로 줄이면 농민의 부담은 줄지만 국가 재정이 문제가 돼요.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선무공간포라고 해갖고 선무공간포는 그동안 군포를 군역 대상자가 아니었던 일부 사학류층이 있어요. 일부 사학류층에게 니네들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선무군관이라는 이름 끝내주는 좀 있어 보이는 명칭 줄 테니까 1년에 한 필씩만 갖다 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 상류층인 선무군관들한테 한 필씩을 받는 방법으로 채운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결작 2두. 결작 2두라면 1결당 2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땅 많으니까 세금 좀 내. 해갖고 2두씩입니다. 여러분들 청결 가졌다라고 그랬죠? 청결이니까 2천도 추가해요. 세금 더 내야 됩니다. 결작 2두 내게 했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어장세, 선박세, 선세, 그 다음에 소금세, 염세 이런 것들은 원래 누가 걷어가던 거냐면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주이씨. 전주이씨가 뭔데? 조선의 왕족. 조선의 왕족. 왕족들한테 주던 세금이에요. 너희는 이거 가져가서 무엇해라? 좀 체면 좀 유지해. 품위 유지비로 써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조선 후기는 품위 유지비 줄 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가 간단합니다. 야, 품위 유지는 알아서 하고 자, 그 세금 우리가 걷어갈게 해갖고 왕실에서 걷던 세금을 국가 세금으로 돌려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돼요. 자, 그래서 균역법을 다시 정리하면 2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고 자,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선무, 군관포, 결작 2두, 어장세, 선박세, 염세를 국가 세금으로 돌려서 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완벽한 문제 해결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영정법이 된다. 영정법은 지주만 혜택이에요. 지주만 혜택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청결을 가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올해가 중한년이라고 합시다. 중한년. 중한년이면 밑에서부터 하하, 하중, 하상, 중하 해갖고 밑에서부터 네 번째예요. 그렇다면 4, 6, 8, 10. 자, 4, 6, 8, 10이라면 1결당 10두면 청결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전세로 만두를 내야 돼요. 만두. 맛있겠네. 썰렁하죠. 자, 만두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다 필요 없다. 올해부터 영정법 1결당 4두만 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 1결당 4두만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만두를 내라고 했는데 1결당 4두면 청결 가졌 4천두, 6천두가 확 줄었어요. 자, 세금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지.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지주는 좋았습니다. 나머지 9집은 여러분들 올해가 중하년 1결당 10두를 내라고 했는데 땅을 가진 게 나머지 9집이 빵결을 가지고 있죠? 기억하죠? 그러다 보니까 빵 곱하기 10에서 빵 곱하기 4로 빵에서 빵으로 잠깐 줄어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어든 게 없어요. 줄어든 게 없어. 그래갖고 이거는 지주만 혜택, 땅 있는 지주만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세율을 낮춰줬다는 이유로 엄청난 양의 잡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잡세 부과가 나와요. 이 잡세는 땅 없는 농민들한테도 그대로 부과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땅 없는 사람은 무엇은 자, 혜택은 없고 잡세만 부과되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동법도 마찬가지예요. 대동법은요, 이걸로 인해서 매년 내던 상공은 없어졌어요. 상공은 없어졌어, 다행히도. 그런데 특별할 때 내던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자, 별공, 진상이라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제외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익류지역. 거기는 원래 세금을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냅둬요. 이전에 하던 대로 냅둬요. 전국 모든 지역을 한 것도 아니었고 특히 별공과 진상이 남아있어서 농민층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균형법도 잘못 찍었습니다. 원래 이 세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백골징포, 황구첨정이었죠. 헌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 이 집은 원래대로 냈으면 4필 내는 집이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반으로 깎아주겠다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4 나누기 2는 2가 돼야 되는데 7. 아니 어떻게 4 나누기 2가 7이 됩니까? 어떻게? 환구천정 백골징포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1명, 2명, 3명, 4명, 5, 6, 7. 어이구 너희는 7인분이네. 많이 났네. 해갖고 7필 내. 이건 완벽한 해결책이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 4도에서 6도 그 다음에 1결당 12도 그 다음에 1결당 2도의 결장 원래 이거 누가 내야 되느냐? 자 바로 땅 주인 지주들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지주들이 내야 되는데 지주들이 이걸 누구한테 미루기 시작하냐면 소장농한테 미루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농들은 할 수 없이 이것까지 다시 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소장농의 부담은 시간이 지나자 다시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조선후기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의 문제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자, 조선후기 세금제도의 변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정법 최저세율로 줄여줬지만 지주만 혜택이었고 잡세 부과라는 문제점이 있다. 대동법 방납의 폐단을 막는다라고 했고 1결당 쌀 12도 3배 무명 동전으로 내게 한다. 그래서 호구세 집집마다 내던 호구세를 전세화 시켜줘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양반 지주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밀어붙여서 100년 걸렸지만 해내긴 했다. 그 덕분에 농민의 부담은 줄었고 국가 수입은 늘어났고 공인이 등장해서 상품화폐 경제까지 발전했지만 상공은 없어졌어. 별공과 진상이 남아서 여전히 농민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 다음에 균역법은 2필씩 내던 거 1필로 고쳐줬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선무, 군간법, 결작, 이도 그 다음에 어장세, 선박세, 염세를 국가 수입으로 돌려서 해결은 했다. 하지만 여전히 환구첨정, 백골징포 같은 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영정법에서 내는 4도, 그 다음에 대동법에서 내는 12도, 결당, 그 다음에 균역법에서 내는 2도가 그대로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다? 농민한테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농민 부담은 다시 커지게 되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조선 후기 수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땡땡땡 실시. 자, 배경 방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 지역의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포목, 동전으로 납부. 아, 뭔지 알겠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있습니다. 자, 이건 보나마나 무엇에 대한 얘기? 대동법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대동법에 관한 내용들 결작 보고. 아, 맞는데. 에이, 뭐가 맞아요? 결작은 여러분들 무슨 법에서 나온 거? 균역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공인의 등장. 아, 공인 등장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상공, 별공, 진상 폐지. 아니다. 상공은 없어졌지만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호구세의 전세와 집집마다 거두던 거에서 전세, 토지세로 바뀌었다. 이건 맞죠. 그래서 니은, 리을의 4번이 답이 됩니다. 정답 찾으셨죠? 자, 한 문제 더 봅니다. 다음과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여만 호로서 50만 호가 져야 할 영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집에 비록 남자 4, 5명이 있어도 모두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군포를 마련할 길이 없어 마침내 죽거나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러한 자의 몫을 채우기 위해 백골징포, 환구첨정의 폐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군역의 폐단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은 균역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균역법에 대한 거 옳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것은 균역법이 아니라 대동법이죠.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도를 거두게 되었다. 이거는 무슨 법에 대한 얘기? 영정법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간포를 징수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균역법에 관한 얘기 맞죠?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공인의 등장은 무슨 법? 대동법에 관한 거죠. 대동법, 아니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구분해야 돼요. 각 지역의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포목, 돈으로 진수한 것도 역시 대동법이 되죠. 자, 이렇게 해갖고 정답이 되는 건 3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되실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